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FC 팩트체크입니다. 오늘은 K대학교 모 교수 폭행 사건에 대한 팩트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요. 우리 총회 내 산하 K대학교에서 교수가 폭행 사건에 연루돼서 해임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은 법원의 판결문에 의해서 하나씩 분석한 건데요. 먼저 사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K대학교의 모 교수가 교단 활동 중에 벌어진 두 건의 폭행에 대해 교원 징계위원회가 파면을 결의한 데서 불거졌습니다. 이에 해당 교수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이상하게도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뚜렷한 폭행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건은 인정하지 않고 한 건만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대학 이사회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여 재판부가 두 건의 폭행을 다 인정했습니다. 이번에는 교원 소청심사위원회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두 건의 폭행을 다 인정했습니다. 이에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항소심에서 패하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대학 이사회의 징계처분을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하라는 행정공문을 발송함으로써 이 사건이 종결됐습니다. 현재는 징계에 처해진 모 교수가 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교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소속 목사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교단 소속 목사, 또 우리 교단 산하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폭행으로 인해서 해임된 사건에 대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단에 이렇게 폭행 목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경천동지할 일이고 경악할 일입니다. 그러면 이 폭행 사건이 법원에 작성된 여러 자료들,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문 일부와 행정법원의 판결문, 고등법원의 판결문 등을 일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고등법원 2020-57709 판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교원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입니다. 징계 사유가 두 건인데요. 하나는 2017년 1월 3일자 폭행 사건입니다. 참가인, 여기에서 참가인은 폭행에 연루된 교수를 의미합니다. 참가인에 대한 제1 징계 사유는 참가인이 2017년 1월 3일 7시경 피해자 이 모의 옆구리를 양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갈비뼈를 부러뜨려 상해 진단서상 치료기간이 35일이 나오게 하고 폭행을 하였다는 것이다 생략하고요. 참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참가인이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 부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두 번째 징계사유인데요. 법원에서는 제2징계사유라 정했습니다. 2016년 9월 26일자 폭행 사건입니다. 참가인은 2016년 9월 26일 12시 57분경 모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교인들에게 떠밀려 나가면서 자신을 밀치는 한 교인을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하며 쓰러뜨렸으며 심지어 그 쓰러진 교인을 발로 짓밟기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원고 이사회가 제출한 참가인의 폭행 장면, 동영상 등을 통해 징계사유와 같이 참가인의 폭행 사실이 인정된다. 참가인이 이와 같은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참가인의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고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교육자, 연구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파면 처분은 과중해 보이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참가인에 대한 배제 징계는 너무 과중하여 징계권자의 절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이 교원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입니다. 이런 결정이 나오자 학교 이사회에는
행정법원으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엔 행정법원의 판단을 보겠습니다. 1. 1심 법원은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와 증거들로 제출한 새로운 사실관계 자료나 객관적인 자료들 및 각 사정을 근거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폭행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고 보면서 피해자를 폭행한 사람은 바로 참가인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참가인이 피해자들을 폭행한 것이 아니라는 진술자의 증언 역시 객관적인 증거들과 배치되어 그래도 믿기가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 고등법원의 판단입니다. 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1심에서 한 이 사건 결정은 제1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 징계를 취소한다고 판단한 것인 바 피해자의 진술과 증인들의 진술 내용들을 정밀하게 파악하고 분석한 자료들에 의거 제1징계 사유가 존재하는 이상 이 사건 징계의 양형이 과도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 사건 결정을 유지할 수가 없고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번에는 각 신급별 판단 요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소청위와 원심법원은 제2징계 사유에 대해서 참가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한 점에서는 의견 일치를 보이고 있다. 둘째, 제1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가 참가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반면 세 번째, 원심법원은 참가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가 참가인의 파면을 취소한 결정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네 번째, 고등법원에서도 제1징계 사유에 대해 참가인의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 피고의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한 후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다섯 번째, 이에 피고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법인의 2021년 9월 23일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변경 처분하도록 통과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이 폭행 목사에 대해서 교단에서는 벌벌 떨듯이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폭행 목사로 확인된 이 목사는 노예 사건에 휘말려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총회에서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무서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뭔가 후환이 두려워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 앞에 무력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장로교 정치 원리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치해서 그렇습니까? 무엇이 무서워서 9회 때부터 지금 106회 이르기까지 총회장들, 총회 임원회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나면 사건을 해결한다 약속했는데 아무도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회장, 총회 임원들 자신의 교회에서 자신의 노예에서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는 것입니까? 이렇게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바람에 해당 노예 반대 측에서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그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입니까? 장로교 정치 원리를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헌법을 그렇게 짓밟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불법을 행하고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는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그저 우리는 이 폭행 목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어야 할 형편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총회장과 총회 임원회는 폭행 목사에 대해서 폭행 교수에 대해서 단호하게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칼빈의 후예로서 대학교는 단호하고 용감하게 이 폭행 목사에 대한 처리를 마무리했는데 우리 총회는 칼빈의 후예라고 자처하면서 장로교 정치 원리를 실현하는 장자총회라 자처하면서 폭행 앞에 벌벌 떨고 폭행 목사 앞에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온 총회를 공포의 도가니 속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속히 총회장과 총회 임원들은 이 폭행 목사와 폭행 교수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하시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사건의 소위원회를 해산하고 대법원 판결을 인정하고 행정 처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CFC 팩트체크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